여러분들은 조금 내가 힘도 있게 하는데 뭐 어려운가요 많이? 이해할만 하죠? 예. 지금 풍수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엄청나게.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반 이상입니다. 이런 건 다 알지만 이제 지금부터 가벼운 시간 조금 또 얘기하고, 자, 청와대 때 명당일까 아닐까? 여러분, 자, 앞으로 나란히 깍지 끼셔서 좀 딱 당겨주시고, 좌우로 하나, 둘, 위로 쭉 해주시되, 아이고, 침 흘리는 분은 닦아주시고 좋습니다. 자, 다시 또 올려주시고, 돌려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란히,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세요, 양손을. 이렇게 안어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봐, 이렇게. 그리고 약간 겹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막은 게 아니고, 떨어뜨려서 살짝 겹쳐봐요. 이렇게 겹치고 있을 때, 이게 따라 좌청룡, 왼쪽 좌청룡, 우베코, 양손 앞에 있는 게 전주작, 머리통이 후현무. 그러면은 이때 이 안에 우리가 이게 명당, 아까 명당이라는 얘기를 참 정리하다 말았는데, 명당은, 아까 명당 얘기가 어디 3초로 빠졌네요. 명당은 좋은 기운이 뭉친 걸 얘기하지만 원래의 의미 명당은 혈자리 앞에 있는 털을 명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래는 임금님이 앉아있을 때 임금님 앞에 그 조당이라고도 하죠. 신하들이 있는 자리, 여기가 명당이고 원래가. 그럼 중요한 자리는 그 자리다, 혈자리다. 혈자리죠. 임금이 계신 자리가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명당을 얘기하는 것은 굳이 친다면은 원래 의미는 묘자리 앞에서 절하는 조그만 터. 중명당은 그걸 포함한 앞에 터. 대명당은 그 전체의 왁구. 근데 지금 의미는 소명당은 기운이 좋은 조그만 땅, 중명당은 큰 명,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와전돼 쓰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명당과 혈자리는 구분됩니다. 중요한 건 혈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 이걸 막고 있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요. 풍수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바람, 바람이 외부에 안 좋은 바람 막아주고 안 좋은 바람 막아주고 그 다음 살랑해서 좋은 바람이 들어와서 이게 좋은 바람이 생깁니다. 부드러운 바람. 기를 안에서 순환시키면서 안에 머무르는 현상을 바라는 겁니다. 꽉 막으면 소통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런데 진짜 나쁜 거는 이렇게 벌어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 형태입니다. 이렇게 감싸줘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 안에 안 보이는 것.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건 이 형태. 이게 좁을수록 좋다고 봤던 거예요. 넓어서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그러면 우베코. 옛날에 볼 때 우측과 좌청룡. 따라해서 좌청룡. 우베코. 우베코는 딸 내지는 장남 아닌 차남이나 지손 이렇게 봤었고, 왜 좌청룡은 아들이나 장남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게 풍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베코. 이분은 우베코의 좌청룡이야. 우베코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친다면 여성을 그렇게 봤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쓰는데 아니면 집터를 했는데 집에 둘러싸기는 좌측이 낮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장남이 잘 안 되는 터다라고 말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옛날에 경북궁 한양의 수도를 정할 때, 자, 따라부터 좌청룡은 낙산이야. 낙산. 우베코는 인왕산. 후현무는 북악산, 백악산, 북악산. 전주작은 남산, 목멱산이라고도 불렀었죠. 이렇게 해서 사신사를 그렇게 기준을 뒀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북악산은 342m야. 우베코에 해당되는 인왕산은 338m야, 높이가. 낙산은 126m예요. 그럼 우베코하고 좌청룡하고 어디가 나죠?
자청룡이 많이 나죠. 126m야. 338m 많이 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지냐? 장남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라고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그 왕들 중에서 장남이 제 역할을 하는 왕이 얼마나 있을까? 세 사람뿐이 안 된다고. 장자 승계. 그것도 장자 승계를 했지 그들이 제 역할을 했느냐를 따진다면 얘기가 달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도 장남이 잘 되는 추세입니까? 두셋째가 잘 되는 추세입니까? 그게 꼭 풍수인 때문인지 아닌지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현실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걸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아까 볼 때 그럼 여기서 이 산은 가장 중요한 산이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산이 뭘까? 1번 자청룡, 2번 우백호, 3번 후연무, 4번 전주작.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벌써 공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해? 뭐가 중요하다 생각해? 자청룡 1번, 우백호 2번. 왜? 자청룡, 우백호만 아니까. 사실은 자청룡, 우백호는 혈자리의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기운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게 장풍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풍하면은 자청룡, 우백호, 후연무, 전주작 같은 산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청룡, 우백호의 주 역할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럼 후연무의 역할은 좋은 기운을 주는 것. 전주작은 이미 내 땅의 기운이 아니야. 사실은 남의 땅이야. 내 기운이 아니야. 나한테 혈자리를 주진 않아. 그런데 우리는 맨날 쳐다보면 정된다 안 된다. 매일 쳐다보면 답습한다 안 한다. 매일 쳐다보는데 좋은 기운이 모양이 있어. 그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주작은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그러면 매일 볼 때 좋은 기운하고 뒤에다가 안 보이지만 좋은 기운을 직접 주는 거하고 어느 게 중요해? 그래서 후연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뒷동산에 말하자면 뒷동산. 그럼 후연무는 어때야 돼? 이쁘게 포근하게 감싸주고 쳐다봐야 돼. 기분 나쁘게 인상 째리고 있어야 돼. 배를 내밀고 이거 귀찮아 이런 느낌이어야 돼? 아니면 이뻐 감싸줘야 돼? 1번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청와대 뒷산은 이쁘게 사랑스럽게 지금 청와대를 감싸고 있죠. 여러분 보기 어때요? 감싸고 있는 것 같아? 배째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눈팅이 방티를 딴 데 쳐다보면서 배째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기분 나쁜 투로. 맞아요? 그럼 청와대에 좋은 기운이 가겠다 안 가겠다? 여기서 이게 논리적 측면이냐 비논리냐를 들어갈 때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땅의 기운을 줄 때는 스무스하게 내려가면서 땅의 기운을 줘요. 바로 직접으로 쏟아질 때 안 좋고 산이 이렇게 돌들이 많으면 거친 기운이 많은 거예요. 보기에도 험악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여기에 갔다 오시면 항상 험악한 일을 겪으시더라고 어느 분이. 맞아요? 이제는 거기에 벗어났지만 갔다 오시면 꼭 험악한 일을 겪고 아니 다시 당신이 못 겪으시면 자손한테도 겪게 하시더라고. 맞죠? 대부분 그건 당신이 몸소 겪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구할 때 또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는 높은 산에 많아? 낮은 산에 많아? 높은 산에 기가 많아. 기는. 그런데 기는 생기가 있고 살기가 있어요. 모든 기가 많은 거예요. 높은 산에. 전기는 변전소에 많아? 발전소에 많아? 발전소. 그럼 발전소에서 코드 꽂아 쓰면 되겠죠. 그 순간에 가죠. 높은 산은 발전소 같은 거야. 거친 기운이 많이 거기다 코드 꽂으면은 감전사.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산을 집 뒤에다 두면은 좋은 기운 받겠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겠다. 여러분, 산동네가 산 밑에 집이 잘 살아요? 건강하고? 예. 바로 그런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컨하우스라든가 너네 집을 질 때 풍수 산 좋다, 이쁜 산 바로 밑에 집을 좋다 나쁘다. 노년에 제가 양평을 자주 갑니다. 양수리 쪽을.
양수리 쪽 툭 하면은 가까우니까 세컨하우스 봐달라고. 대부분 어디입니까? 산 밑이나 산 능선이야. 산 중간. 이런 정도 부분. 여기 정도. 경치 좋잖아. 경치 좋다고. 경치 좋은 기회를 받을까? 거기는 돈을 버는 장소, 돈을 까먹는 장소. 돈을 까먹는 장소. 몸이 아픈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좌청룡 우백후 후연무 사신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후연무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데 후연무는 나빠. 아까 물 얘기했잖아. 후연무는 나쁜데 좌청룡 우백후가 좋아. 1번. 아니면 좌청룡 우백후 나쁜데 후연무가 좋아. 여러분은 어느 땅을 사야 돼? 1번, 2번? 2번. 후연무가 좋은 거 사야 되지. 현재 땅값은 좌청룡 우백후가 좋은 1번이 비쌀까? 2번이 비쌀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걸 다 알지 못해. 뭐가 최고로 알아? 좌청룡 우백후를 최고로 아니까 아직도 좌청룡 우백후가 좋은 땅이 비싸. 좀 더. 똑같은 방법이에요. 부동산 갔더니 물을 몰라도 좌청룡 우백후가 좋은 땅, 후연무가 좋은 땅 딱 찜해. 그러면 부동산한테 가서 아는 척해. 좌청룡 우백후도 후연무가 더 중요하니까 이 땅이 좋아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아무 얘기 하지 않고 가서 저 좌청룡 우백후 좋은데 명당인가 봐요 하면 그 부동산 사장이 뭐라고 할까? 피 튀기면서 명당이라고 하겠죠. 얼마 합니까? 거기가 비싸서 원래 안물 안 내는데 제가 100만 원 넘게 달라고 하는데 깎아서 100만 원 해줄 수 있습니다 하겠죠. 아, 비싼데 고민하는 척 해야지. 그럼 저 앞에 있는 좌청룡 우백후 안 좋은 저 땅은요. 거긴 별로 안 좋은 땅이니까 거기는 한 5, 60만 원 하죠. 돈이 없는데 핫수시 저걸 사고 싶은데 1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2번을 사는 것처럼. 어떡합니까? 저렴하게 후연무가 좋은 땅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는 물 갖고 얘기했고 지금은 사신사 가지고 얘기하고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풍수 공부를 할 필요가 아직도 있는 거죠. 옛날 평화대 자리입니다. 약간 위치가 바뀌었죠. 일본 총독부 관저를 졌던 거죠. 여기 왜 졌습니까? 그 우리나라 풍수 기를 누리기 위해서 총독부를 집어넣고 풍수지리에 말하자면 용이라고 칠 때 용의 입자리에다가 여기 총독부를 짓고 여기 관저는 목줄기를 누른다고 친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약간 옮긴 거죠. 사실은 그 100번 잘 옮겼습니다. 지금은. 자, 다시 한번 따라 흥인지문 이게 뭐죠? 동대문. 이거 맞죠? 이거 뭐예요? 돈이문. 무슨 문? 서대문. 숭례문. 남대문. 숙정문. 북대문. 이 숙정문은 안 열려. 여기는 문도 조그맣고 문도 이렇게 숙정문 앞에다가 나무까지 심어놨어. 사실 사대문 중에서 숙정문은 출입이 가능했다, 안 가능했다? 왜 불가했습니까? 현창동에 있는 게 아니죠. 원인은 명분은 뭐냐? 북쪽은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거고 음기니까 그 문을 열어놓으면 귀신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음에 해당되는 여자들이 바람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 기강이. 그 명분을 두었고 여기는 진짜 그 혈터로 들어오는 기운이 움직이는 곳이라 그걸 보호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안 썼었습니다. 그런데 보신가. 여기서 자 보신가, 숙정문, 숭례문, 서수문, 돈이문 뭐 전부 다 이름이 몇 글자죠? 3글자. 근데 얘는 몇 글자야? 4글자. 왜 그럴까? 유교적 예의를 따졌을까? 아니면 풍수지리를 따졌을까? 풍수지리인 거예요. 왜? 좌청룡이 우백후에 비해서 낮았어. 126m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갈짓자를 하나 더 집어넣기.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꿈틀꿈틀. 용. 좌청용이니까 용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갈짓자를 넣어준 거야. 이해 갑니까? 또 심지어는 이게 이렇게 문이 동그란 성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문에다가 수원에 팔달산 수원에 있는 화성은 옹성을 만들어 놨지만 여기는 사대문에 이 옹성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저 옹성을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1번 유교, 2번 풍수. 풍수 어떤 이유? 용이 힘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의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여의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심지어는 낙산 이름도 타락산이라고 했다가 낙산이 원래 낙타산이 또 준말 낙타산. 낙타 뭡니까? 낙타도 꿈틀꿈틀 이렇게 생기잖아. 일부러 낙타가 이 굴곡이 심하잖아. 이름을 자꾸 심어주든지 해서 거기를 용의 기운을 북두다지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질문. 여기에서 갈지자를 더 집어넣거나 하나 더 있습니다. 참. 그런 거 있다. 이런 이름을 쓸 때 전부 다 옆으로 간판했는데 얘는 숭례문은 세웠어. 딱 하나만 유일하게. 왜 숭례문이 남대문이잖아. 왜 여기를 세워놨을까? 1번 풍수의 이론 아니면 유교적 관점. 건축의 묘. 아름다움. 풍수의 이론에 관악산을 화기라고 뾰족해서 그 화기가 불을 의미하는데 맞불 작전인 거야. 이에는 이, 불에는 불. 근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했어도 남대문은 불 탔다 안 탔다? 탔죠. 이게 바로 우리의 풍수적 관점. 이걸 풍수를 모르면은 해석할 수 없는 게 왜 이러는지 대해서.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따랐다. 비보풍수. 비보풍수. 부족한 곳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보의 개념은 아까처럼 좌총룡이 낮을 때 좌총룡의 낙산에다가 묘자리가 왼쪽이 나죠. 그럼 여기다 나무를 높여 흙을 쌓아. 이런 방법이 있고 2번에 거기다가 여의주를 갖다 놔. 용이니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물을 파. 1번, 2번 둘 다 풍수적 방법. 실제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둘 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총룡이 낮으니까 여기다가 여의주를 놓고 아니면 돌을 깎아서 여의주로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 나무를 심고 산을 높이는 것. 둘 다 풍수 비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자연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일까? 논리적인 방법일까? 과학적일까? 자, 여기서 산을 원래 좌총종의 역할이 기운이 새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이니까 외부에 바람이 안 들어오기도 하지만 산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맞아요. 논리적이고.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동그란 돌을 놓거나 물을 넣고 하는 것은 용이기 때문에 용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야. 그럼 이건 논리입니까? 논리의 비약입니까? 여기서부터 미신적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바람인 거야. 근데 이게 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왜 용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용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우측에 있는 산이 높으면은 이 산이 호랑이라고 해서 백호니까 호환을 당한다 해서 우측의 산에다가 그 탑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 기운을 눌러주려고 합니다. 여주에 있는 신륵사도 우측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베크 쪽에 꽤 많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베크 쪽에 돌을 쌓는 것, 이게 호랑이의 기운을 누른다고 할 때 이게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일까? 아니면 논리의 비약일까? 여긴 염원과 어떤 문화적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에 옹성을 쌓는 것들, 갈지자를 집어넣는 것,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좌청룡이 약하다는 속설이 있으니까 여기다 여의주를 만들어줬어. 갈지자를 넣어놨어. 그래서 보완한 거야. 그래서 마음에 어떤 편안을 주지. 이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측면을 강조했을까? 실제 저렇게 믿었을까? 얘기는. 실제 믿다 보니까 거기서 미신적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비논리가. 이래서 풍수가 과학이 비과학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인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용이라고 옹성을 쌓아? 무슨 글자 이게 말이 안 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게 지나쳐 가다 보면은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행주형이라고 행주. 행주가 뭐냐? 부엌에서 닦는 행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가 움직이는 배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주 같은 데는 샘에 우물을 파면은 배가 가라앉아서 물 못 판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신이냐 학문이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섬 같은 지역은 우물을 함부로 파면은 그 물이 오염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에게 알기 쉬운 풍수의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함부로 파지 못하게. 왜? 물을 파면은 배가 기우니까. 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과정이 빠지고 그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미신으로 비합리로 이렇게 3,000% 4,000% 빠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풍수가 미신화되는 거예요. 또 실제 모든 이론들이 합리로 밝혀져 있지 않기도 하고요. 왜 청룡이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중에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까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본 건 뭐가 있어요? 백호나 봤죠 동물원에서. 혹시 주작 보셨어요? 용은? 현무는?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름을 여기다가 사신사라고 해놓으면서 풍수를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난감한 겁니다. 혈자리를 둘러싼 4개의 산을 가지고 우리는 주작, 현무, 청룡, 백호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신사는 원래 하늘의 별자리나 그 사신 개념을 가지고 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원리가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써먹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생겨 있기도 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된지를 보고, 그러면 천문에서도 마찬가지 북극성을 호위하는 별이었든 뭐든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썼고, 그것이 물론 꼭 여기다가 지금처럼 주작을 꼭 주조라고 해서 붉은 새의 개념이라고도 썼다가 또 기린을 갖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뀌어가서 우리는 좌우간 현재는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전주작의 개념이 형성돼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질 때 우리는 학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왜 좌청룡, 우백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변하지 못해요. 그냥 구준한다는 게 사신 개념에서 내려왔습니다. 사신은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답변하기 좀 힘듭니다. 근데 굳이 칠 때 그거 하나만 짤막하게 하고 나갈게 할 일이 많은데 오늘 기회 문제는 얘기하지 못하고 좌청룡, 우백호 나왔으니까 풍수지리에서 따랐다 좌양우음 들어봤어요? 좌양우음. 그러면 이제 우리 좌측이 좌우측을 칠 때 좌위정, 영위정 누가 더 높습니까? 좌위정이 높죠. 왜 좌위정이 높아? 그게 바로 좌양우음이라는 정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좌여우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남좌여우야?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일부는 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동양뿐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리 모든 학문들은 자연의 학문이고 시간의 흐름을 따지는데 시간의 흐름을 주관하는 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한 맞습니까?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이 속에서 우리는 낮과 밤이 움직이고 그게 음양의 기원이기도 하고 오행의 기원이기도 하고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태양하고 관계된 걸로. 그래서 우리의 문명이 남반구가 아닌 북반구에서 형성된 문명입니다. 북반구다 보니까 태양이 주로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원래의 개념들은 우리가 돌아가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죽으면 돌아간다고 할 때 북망산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북쪽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의 옛날 선조들은 북극성이 하늘의 천재고 북극성이나 태양을 통해서 우린 내려왔는데 그것이 북극성을 통해서 북극성이 신이고 거기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할 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시 북극성으로 가니까 북극성 쪽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북쪽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북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북쪽으로 갔고 살아있던 그 태양의 반대쪽이잖아. 그게 북극성이 있는 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본다? 남쪽. 실제 우리는 태양을 해바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 조건은
남쪽을 향해서 서 있다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남쪽을 향해 서 있을 때 해가 떠오르는 쪽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래서 좌측이 해가 뜨는 쪽이니까 양이 되고 우측이 해가 지는 쪽이니까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이 양이고 우측이 음인 거고. 그래서 좌측이 해가 뜨니까 좌측이 모든 것의 시작인 거고 활동적인 거예요. 희망이고. 그래서 거기에 남자의 기운이 들어가고, 우측은 해가 떴다가 지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측이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들어가서 음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좌양 우음이라는 관점이 나온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 무조건 좌양 우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사신사를 얘기할 때 여기서 보면은 양택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양택은 오늘은 얘기를 못 하겠네. 현대 양택을 넘어갑시다. 그냥 사신사의 관점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보면은 자청룡 우백호 얘기하면서 동쪽은 영업사원 부지런해지고 남쪽은 활달해지고 서쪽은 차분해진다. 북쪽은 생각이 깊어진다. 중앙은 현실적인다. 이렇게 우리는 공부해서 막 외우는데 저런 것들을 원리를 따지려면은 바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동쪽이 영업 부지런해질까?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니까 아침을 의미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게으르지겠어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뜨는데 그 모습이, 태양이 막 떠오르는 모습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잖아. 그래서 용이 승천하는 모습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걸. 그리고 좌측은 해가 떠오를 때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현실입니까? 이상입니까? 희망이고 이상인 거예요. 모든 꿈. 그래서 거기다가 희망적인 동물, 올라가는 동물, 하늘로 승천하는 동물. 그래서 좌청룡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 좌청룡. 그리고 해가 높이 떠 있는 남쪽에 태양새. 우리는 하늘에 우리는 태양신, 태양에는 뭐가 있다, 삼조고가 있다고 봤던 관점이기도 하고, 그 사상이 동서양으로 다 내려갔는데요. 바로 태양새 빨간 거야. 원래는 흰새라고도 하고 빨간색 하는데 태양을 상징한 빨간색과, 그래서 그 빨간새의 개념, 태양이 높이 떠 있을 때의 개념. 그럼 잘 봅시다. 태양이 높이 떠 있을 때의 개념. 희망적이기도 하고 가슴이 뛰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쪽은 해가 지려는 쪽이에요. 아침에는 희망이고 해가 질 때는 희망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 아침에 나갈 때, 원시시대부터 아침에 나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은 가서 멧돼지 5마리, 꿩 10마리, 토끼 30마리 이렇게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근데 실제 올 때는 그렇게 못해. 현실이지. 토끼 2마리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야. 현실. 그래서 유일하게 현실의 동물이 들어가 있는 거 뵙고요. 근데 용을 상대하는데 고양이를 넣을 수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측이라는 성격, 이때는 오행의 개념이 들어가기도 시작해서 또 이제는 호랑이, 백호라는 것이 해가 질 때의 어스름한 모습인데 숙살지기라고도 하면 현실, 싸늘한 현실의 의미에서 백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그윽한 쪽, 태양의 반대쪽, 땅속 깊은 물속, 해가 지잖아. 어두운 물속에 배는 거 있다 없다? 검은색이야. 어두운 물속에 사는 짐승 뭐가 있습니까? 거북이나 뱀, 물귀신. 거북이하고 뱀을 섞어놓은 물귀신. 그게 주작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청룡, 백호, 청룡, 백호, 호랑이, 그 다음에 주작, 붉은새, 현무, 물귀신, 뱀하고 거북이 자라를 섞어놓은 거죠. 바로 이런 상징성을 놓은 건데,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다면 잘 봅시다. 동쪽이라는 개념은 부지런할 가능성이 클까? 아니면 게으를 가능성이 클까? 부지런하겠죠. 희망이죠. 그리고 남쪽은 화려하고 가슴이 뛰고 화사한 개념이겠죠. 그럼 홍보사원에 적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뜻이면. 그럼 서쪽은 뭔가 걷어들이는 시기니까 뭔가 현실로 가져온다는 개념. 고양이나 호랑이처럼 현실은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되잖아. 싸늘하게. 그럼 북쪽이 되면은 배는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두워.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북쪽에서 태어났다, 북쪽에
기운을 받았다면은 우울증이 잘 걸릴까? 아니면은 저 활발할 성격이 강할까? 우울증이 강했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울증이 심한데 북쪽에 잠을 자, 북쪽 방을 줘. 그럼 어떻게? 아예 죽으란 얘기겠죠. 우리 애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좀 산만해. 그런데 남쪽 방을 줘. 맨날 게임만 해. 남쪽 방을 줘. 어떡하란 얘기야? 아예 공부 포기하고 그냥 거기 가란 얘기겠지. 맞아요? 우리 신랑이 자꾸 밖으로 돌아. 근데 동쪽 방을 줘. 집에 들어오라는 얘기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야. 바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아까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자청룡 우백효가 진짜 어떤 원리 갖고 얘기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원리 이해되죠? 바로 자연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동쪽 좌청룡, 바로 다 태양을 기준으로 떠오르는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해서 용이 올라간다. 여기에 또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들어가냐? 용이 올라갈 때는 꿈틀꿈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좌청룡, 좌측 산이 꿈틀거리야 좋다 하는 거예요. 꿈틀거리지 않으면은 심지어 뭐라 가냐? 뱀이나 용이 죽으면은 축 처져 있잖아. 그러니까 산이 일직선으로 죽으면은 기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용이 죽어 있으면은 그런 다리에 그 묘를 쓰면 큰일 난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좌청룡 자체는 하늘에 태양이 올라갈 때 그 아지렁이처럼 피어오를 때 어디는 들쑥날쑥하잖아. 이 모습을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보면 청룡완연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청룡처럼 꿈틀꿈틀해야 좋다라고 한 거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호랑이, 우측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생각하면은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서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으면 호환이 생긴다 해서 우측산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이거는 좌측 산이지 논리의 비약이잖아. 맞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얘기 되는 거야. 해가 지는 기운은 차분히 가라앉는 기운이죠. 자연을 가장 닮을 때 자연의 기운을 많이 받겠죠? 그렇다면 우측에 사는 해가 지는 모습을 상징하니까 다소곳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 자연과학적 설명이죠. 근데 호랑이니까 호환이 생길까봐 고개 들고 있으면 큰일 나. 그러면 안 좋은 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논리의 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지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지라도. 좌측이 용이기 때문에 꿈틀대야 된다. 아니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아지레이 떠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불빛을 꿈틀댄다. 그게 자연이 닿는 모습. 일률적으로 쫙 기운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 개념이죠. 전방은 어때서 앞에는 새라고 보니까 새가 날려들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새가 날려들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방은 보는 모습이 좋은 거고 기운이 나한테 좋은 모습을 봐줘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널리 해가 떠 있는, 태가 아니라 태양의 기운인 거고, 북쪽은 어두워. 예를 들어 북쪽은 어두운 쪽이야. 근데 거북이가 고개를 들이워 좋다. 거북이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기운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운을 주려면은 산 밑에, 산이 경사가 진 곳에는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산이 오다가 약간 낮아지면서 병목 현상처럼 줄어들었다가 다시 기운을 쏴줘야 되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어요, 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목처럼 약간 움푹했다가 이렇게 거북이가 목 빼듯이 빼주고 그 준비가 돼야지 거기서부터 기운이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런 것들이 자연하고 동물의 습성과 비슷하다 보니까 그걸로 설명을 해나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치느냐. 그럼 여기가 고개가 들었다고 해서 고개 우백과 다소곳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큰 건 아니야. 자연을 덜 담은 거지. 그렇다고 마을에 호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우측 백호 지역이 백호 지역 끄트머리가 호랑이 입처럼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동네에 호환이 생길까? 호랑이 가서 물어 죽일까 사람을? 그러진 않다는 얘기야. 자연을 덜 담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원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거기다가 탑을 세우거나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또 다른 기도도 하고 별걸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미신이 시작돼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줘야지 풍수가 제대로 자연과학적인
어떤 학문이라는 것, 학문화되기도 하는 거고, 그걸 구분한다는 풍수지리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인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부터 모든 어떤 건물이나 큰 건물 속에 이렇게 풍수지리의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풍수지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맞아 들어가기도 하고, 한때 우리는 자생풍수로 자생풍수처럼 움직이다가 고려시대 후반 들어서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당나라의 그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풍수가 들어옵니다. 중국 풍수가. 그래서 중국 풍수가 이렇게 합류돼가지고 조선시대쯤 돼서는 아주 상당하게 그 중국 풍수하고 우리 풍수하고 합쳐져서 정교한 이론체계 형성이 됩니다.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론이 합리화되어 있고, 또 풍수지리가 기운을 찾는 것밖에 기운을 제대로 못 찾다 보니까 별 이론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풍수가 약간 미신화되고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니까 평생을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오는 비법 찾아 산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이론만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치만 이해하면 1년이면 충분히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1년의 풍수지리 맥을 잡는 과정, 유일하게 미신적 요소를 배제시킨 풍수지리 과정이 바로 여기 동국대 GFC의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이기도 하고 바로 권군 풍수지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할 게 있지만 이렇게 물을 만나면 좋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든가 또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론을 마치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